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신병교육대의 막사하는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땀과 먼지, 그리고 오래된 군복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뿌리는 가운데 20살 남짓한 병사 하나가 고참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죠. 이무현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이등병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야, 내가 그 무당이라는 놈이냐? 선임병 하나가 비웃음을 머금고 물었습니다. 입대 전에 구판에서 춤추고 다녔다며? 여기서도 장구 치면서 귀신 쫓을 거야? 주변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웃어댔죠. 누군가는 손뼉까지 치면서 흥을 돋았습니다. 귀신이 보인다며? 그럼 내 뒤에 누가 있나 한번 봐봐. 또 다른 고참이 등을 돌리며 소리쳤어요. 막사하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조롱을 이어갔죠. 야, 무당 양반. 내 운세 좀 봐줘. 로또 번호 좀 알려달라고. 야유와 조롱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무현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의 두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동자만이 고요하게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곧 붉은 기운이 이 부대에 들어옵니다. 이무현의 입에서 흘러나온 조용하지만 명료한 한마디에 막사한의 웃음이 단칼에 잘린 듯 멎었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죠.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마저 들렸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행복한 김병수 원사가 막사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헛소리 그만해. 여긴 점집이 아니야. 군대는 과학과 규율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그의 고함에 병사들이 일제히 움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김병수는 이무현에게 다가가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부대 기강이 흔들리는 거야. 다시는 이런 헛소리 하지 마. 이무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의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김병수가 등을 돌리자 병사들도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사안의 분위기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막사 밖에서는 불길한 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흔들어댔습니다. 유리창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죠. 다른 병사들은 피곤에 지쳐 모두 곤히 잠들었지만 이무현만은 침대에 누운 채 감지하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흔들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군번줄을 조심해야 한다. 그 중얼거림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날카롭게 울어댔고 그 울음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들렸죠. 이무현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지만 한기는 가시지 않았어요. 무언가 거대하고 어두운 것이 이 부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무현아, 보이는 것을 말하면 내가 대신 짐을 지게 된다. 하지만 이제 와서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에 긴급 집합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황급히 군복을 입고 훈련장으로 뛰어나갔죠. 하지만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정문 근처 초소에 있던 병사가 이유 없이 실신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부대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무병 윤가은 하사가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실신했던 병사는 겨우 정신을 차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윤가은이 맥박을 재며 물었죠. 병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목에 뭔가가 조여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마치 누가 목을 졸라오는 것 같았다니까요. 윤가은은 병사의 목을 자세히 살폈지만 어떤 상처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목 부분이 살짝 붉게 변해 있을 뿐이었죠. 이상하네요. 외상은 전혀 없는데 윤가은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초소 근무 서다가 귀신이라도 본 거 아냐? 여기 원래 전쟁 때 많이 죽었잖아. 불길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은 곧 군단장 강태수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군인다운 위엄을 잃지 않은 그는 보고를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이놈들 추워서 졸다가 헛것 본 거지 뭐. 요즘 애들은 체력도 약해서 탈이야. 그는 손을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참모들도 군단장의 반응에 맞춰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그날 밤 강태수의 숙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직무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들려던 참이었어요. 목에는 수십 년간 차고 다닌 군번줄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군번줄은 그가 이등병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벗지 않은 일종의 상징이자 신념 같은 것이었죠. 갑자기 딸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태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바닥을 보니 자신의 군번줄이 끊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는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쇠사슬의 한가운데가 마치 녹이 슬어 끊어진 것처럼 부서져 있었어요. 강태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써서 사갔나 보군. 그는 서랍에서 새 고리를 꺼내 군번줄을 다시 이어붙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죠. 쓸데없는 미신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그때 멀리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무현이었죠. 그는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강태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본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무현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걸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는 구름에 가려진 달빛만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죠. 며칠 뒤 새벽 강태수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불길 한가운데 서 있었죠. 사방이 온통 붉은 화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불렀어요.
그것을 벗으시오, 그 쇠사슬을 벗으시오.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수는 꿈속에서 자신의 목을 더듬었고 그곳에 군번줄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걸 느꼈죠. 군번줄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강태수는 악몽에서 깨어나자마자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실제로 군번줄이 목을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물컵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마셨죠. 식은땀에 젖은 채 군번줄을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저 꿈일 뿐이야, 악몽일 뿐이라고. 강태수는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아 일찍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중대본부 근처의 무전실에는 이무연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 근무를 서던 그는 책상 앞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 종이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오늘 군번줄이 피를 부른다. 이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글자라기보다는 부적에 가까운 형태였어요. 구불구불한 선들이 종이 위를 메워갔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갑자기 그의 손끝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붓을 쥔 손가락 끝이 찢어지면서 선홍빛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무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급하게 종이 위를 채워나갔죠. 제발, 제발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는 누구에게인가 간절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난 뒤 행보관 김병수가 무전실을 순찰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이상한 종이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김병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피가 번진 종이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등병 이무연. 김병수의 고함에 이무연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 부적이야? 여기가 구판이야? 김병수는 종이를 흔들어 댔어요. 이무연은 황급히 달려가 그 종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원사님,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제발 찢지 말아주세요. 이무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미쳤구만. 너 같은 놈 때문에 부대 기강이 흔들린다니까. 그는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이무연은 무릎을 꿇고 그 조각들을 주우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찢겨 있었어요. 안 돼,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병수는 그런 이무연을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겠어.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영창이야. 알아들었나? 김병수는 등을 돌려 무전실을 나갔습니다. 이무연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다. 이무연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중얼거림은 텅 빈 무전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말이죠. 다음 날 오전 군단장 강태수가 사단 순찰을 나섰습니다. 그는 검은색 지휘 차량에 올라타며 참모들에게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에는 전방 초소 점검, 오후에는 작전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모가 서류를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탑승했죠. 순찰차 행렬이 부대를 출발했습니다. 이무현은 마침 통신실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 행렬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죠. 순찰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무현의 귀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웅웅거리는 낮은 울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명확한 목소리로 변했죠. 지금 말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전해라.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이무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순찰차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안 돼, 지금 가시면 그의 입술이 떨리며 중얼거렸죠. 순찰차 행렬이 이무현이 서 있는 초소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무현은 갑자기 총을 땅에 내려놓고 미친 듯이 달려나갔어요. 멈춰요. 잠깐만요. 그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급정거 소리와 함께 차량들이 일제히 멈춰섰죠. 뭐야, 저놈. 운전병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이등병 이무현,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임병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무현은 필사적으로 뿌리쳤습니다. 그는 차량 창문을 향해 외쳤어요. 군단장님, 지금 당장 군번줄을 벗으십시오. 이무현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수가 창문을 내렸어요. 강태수의 얼굴에는 싸늘한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무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걸 계속 차고 계시면 오늘 안에 피를 보십니다. 제발 지금 벗어주십시오. 주변의 장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친놈 좀 봐. 군단장님한테 저주를 거는 거야? 당장 잡아. 병사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강태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이무현에게 천천히 다가갔죠. 이등병,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강태수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무현은 무릎을 꿇었어요. 군단장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 군번줄이 그게 목숨을 앗아갈 겁니다. 강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걸 말하는 건가? 이걸 벗으라고? 그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건 내가 이등병 시절부터 차고 다닌 거야. 30년이 넘도록 나와 함께 했지. 이게 날 해친다고? 제발요, 제발 믿어주십시오. 이무현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헌병? 그의 한마디에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이 병사를 연행해. 정신 상태를 검사해 봐야겠어. 헌병들이 이무현을 붙잡았습니다. 이무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외쳤어요. 안 돼요. 지금 벗으세요. 지금 바로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강태수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다시 차에 올랐죠. 출발해. 강태수의 명령에 순찰차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어요. 손끝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군번줄이 미세하게 뜨거웠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멀리서 이무현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강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슴 한편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무시했죠. 이무현은 헌병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이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을씨년스럽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은 이무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의 손목에는 아직도 헌병들이 붙잡았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한 소령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2살의 그는 헌병대에서도 냉철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어요. 이등병 이무현.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군단장을 저주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변명 있나? 이무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저주는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살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박정아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리고 싶어서? 군번줄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댔다고? 그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자네, 군대가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나? 여긴 과학과 규율로 돌아가는 조직이야. 무속이니 귀신이니 하는 헛소리가 통할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소령님, 저는 정말로 봤습니다. 이무현은 간절한 눈빛으로 박정한을 바라봤어요. 군단장님 주변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그 군번줄이 극에 화를 부를 겁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 박정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네는 정신과 검사나 받아야겠어. 이대로는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군. 그는 서류를 집어들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부터 이곳에 구금이야. 상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말이지. 이무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한이 방을 나가자 그는 홀로 남겨졌어요. 텅 빈 조사실 안에서 이무현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늦었다, 이제 늦었어. 그의 입술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한편 군단장 강태수는 여전히 군번줄을 목에 걸고 전방 초소 순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순찰을 마친 그는 오후에 산악지역 작전지휘소로 이동할 예정이었어요. 날씨가 좋지 않은데 괜찮겠습니까? 운전병이 먹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군인이 날씨 때문에 일정을 바꿀 순 없지. 강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량은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안개가 짙어졌고 시야는 흐려져 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속도를 줄여. 강태수가 지시했지만 이미 도로는 빗물로 질퍽해지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은 핸들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죠. 저기 앞에. 동승한 참모가 소리쳤습니다. 앞쪽 산비탈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산사태였습니다. 피해. 강태수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토사가 도로를 덮치며 차량을 휩쓸었죠. 지휘 차량은 벼랑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미끄러지듯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량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차체는 일그러졌죠. 운전병은 즉사했습니다. 참모도 의식을 잃었어요. 강태수는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지만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군번줄이었습니다. 차량이 뒤집히면서
군번줄이 부러진 철사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철사가 점점 목을 조여왔습니다. 강태수는 손을 뻗어 군번줄을 풀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목에서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헌병대 구금실에서 이무연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지금이다. 이무연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훨씬 더 깊고 무거운,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진 것 같았습니다. 이무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빠르게 움직이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천지신명이시여 이 목숨 대신 저 목숨을 구하소서. 그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번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 구금실 안의 공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죠. 의무대에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윤가은 하사는 의료 장비를 챙겨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군단장님 차량이 산사태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운전병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죠. 헌병대 차량들도 뒤따랐습니다. 박정한 소령은 무전기를 붙잡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현장 상황 보고.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끊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생존자 확인 중.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달려 올라간 끝에 그들은 처참한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휘 차량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져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차체는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토사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빨리 생존자를 찾아. 박정한이 소리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달려들어 차량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운전병은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참모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호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수를 발견했죠. 여기요. 군단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윤가은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강태수는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희미했어요. 그녀는 먼저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하지만 살아계십니다. 그녀의 손이 강태수의 목을 살피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군번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풀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쇠사슬의 연결고리가 깨끗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군번줄은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윤가은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이상합니다. 윤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정한이 다가와 물었어요. 뭐가 이상한가? 윤가은은 군번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군번줄이 스스로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이 부분을. 외부 충격으로 끊어진 게 아니에요. 마치 내부에서부터 풀어진 것 같습니다. 박정한은 군번줄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윤가은의 말이 맞았어요. 쇠사슬은 녹이 슬거나 마모된 흔적 없이 연결고리만 깨끗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무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군번줄을 벗으시오. 설마 박정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본부. 구금 중인 이등병 이무연의 상태를 확인하라.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소령님, 이무연 이등병이 쓰러졌습니다.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정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의 손에서 군번줄이 떨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구급차가 강태수를 싣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윤가은은 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며 그의 생체 신호를 계속 확인했어요. 기적입니다.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사고에서 살아남다니 정말 기적이에요. 박정아는 별도의 차량을 타고 헌병대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구금실 앞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이무연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정환이 안으로 들어가자 군의관이 고개를 저으며 보고했죠. 원인 불명의 내부 출혈입니다. 외상은 전혀 없는데 마치 몸속에서부터 무언가가 군의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무연의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아는 이무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무연, 내가 어떻게 알았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무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죠. 그냥 들렸습니다. 이무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버스라에서 전했을 뿐이에요.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감돌았죠.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박정환이 물었습니다. 이무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대신 짐을 진 겁니다. 그분 대신에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편해졌어요. 이무연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것을 가져와 그를 옮겼어요. 박정아는 텅 빈 구금실에 홀로 남아 바닥에 떨어진 피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며칠 후 강태수는 부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뿌연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온몸이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목을 만졌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군번줄이 없었어요.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살짝 따끔거렸습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상황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산사태, 추락하는 차량, 그리고 목을 조여오던 그 느낌까지.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것을 가까이 당겼어요. 녹슨 쇠조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군번줄 조각이었죠. 그 옆에는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은 하늘이 아닌 한 병사가 지켰습니다. 글씨는 박정한 소령의 필체였어요. 강태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문이 조용히 열리며 박정환이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군단장님? 그는 경례를 올렸어요. 강태수는 군번줄 조각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내 목숨을 노렸던 건가, 아니면 살렸던 건가? 박정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군번줄이 부러진 철사에 걸려 군단장님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발견되었을 때 군번줄은 스스로 풀린 듯 끊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강태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박정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부 충격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풀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그 시각 이등병 이무연이 구금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박정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원인 불명의 내부 출혈로
피를 토했습니다. 군의관의 소견으로는 마치 엄청난 충격을 대신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군번줄 조각을 꽉 쥐었어요. 그 병사는 지금 어떤가? 박정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하지만 강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정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결제하셔야 할 문서입니다. 강태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명예 전역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상자는 이등병 이무현.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죠. 막사에서 조롱당하던 이무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외치던 모습, 그리고 끌려가면서도 계속 경고하던 그 절박한 목소리. 그 아이가 날 살린 건가? 강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정환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강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동안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그 아이의 제대 사유를 써라.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명예 전역이다. 군인으로서 최고의 예우로 보내주게. 박정환은 경례를 올렸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수는 다시 군번줄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자신과 함께했던 그것은 이제 차갑게 식은 쇳조각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쇳조각에는 한 젊은 병사의 목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태수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하늘하늘 흔들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강태수는 희미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군번줄을 벗으라 했잖아요. 그것은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들린 것일까요? 강태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강태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 병사의 희생 위에 지금의 자신이 서 있다는 것. 그는 군번줄 조각을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몇 달 뒤 강원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의 작은 신당. 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건물 앞에는 색색의 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신당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제단 위에는 과일과 떡, 그리고 정화수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군복을 벗고 검소한 평복 차림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제단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 세월 군인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었죠. 제단 옆에는 흰 옷을 입은 김철호 무당이 앉아 있었습니다. 62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깊고 맑았어요. 그는 강태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아이의 혼이 편히 갔는가?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당신을 살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제단 위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죠. 거기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이무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군번줄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제 목숨을 노렸던 것이자 동시에 살렸던 것입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철호는 군번줄을 내려다봤습니다. 쇠는 인연을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쇠사슬은 당신에게 30년의 인연이었겠지만 동시에 30년의 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향을 하나 더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라 천장으로 사라졌죠.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철호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막으려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입대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많은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김철호는 눈을 감았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내 목숨이 먼저라고 남의 업을 대신 질 필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태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김철호가 이어갔어요. 아버지, 저는 이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믿고 싶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제가 태어난 이유가 아닐까요? 김철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을 살렸습니다. 김철호는 강태수를 바라봤어요.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말이죠. 강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강태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나는 명령이 아닌 한마디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재단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어요. 그 한마디를 믿지 못한 것이 평생 저를 괴롭힐 겁니다. 김철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신당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향 연기만이 피어올라 공간을 채웠습니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죠. 그 바람결에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군번줄을 벗으라 했잖아요. 그 목소리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무연이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군번줄 조각을 손에 쥐었어요. 차갑던 쇠는 이제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이등병 이무현. 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명령이 아닌 사람을 보는 군인으로, 계급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어요. 김철호가 장구를 들고 천천히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쿵쿵쿵. 장단 소리가 신당 안을 울렸죠. 강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진정으로 인간다운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신당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 빛 속에서 색색의 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는 것처럼. 강태수는 마지막으로 군번줄을 재단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